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정치인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선 날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국구 핫플레이스급이라는 소식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후보 등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러 인사들이 출사표를 공식화하면서 본선 같은 예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간 후보군에 거론되어 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대선 상황도 중남구의 정치 환경도 녹록지 않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러닝메이트의 이 위치에서 선거에 나서는 것이 대선에 좀 도움되겠다는 판단도 하게 되었고요. 주로 초선 의원님들이 배출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지역에 많은 현안이 큰 숙제가 있는데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도 갖고 있었는데 이준훈 전 수성구청장 출마 얘기고 있고 네.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했고 너무 많은 설들이 있어요. 예, 이야기들이 있었던 한 주 같아요. 지난 13일에 이준훈 전 수성구청장이 이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간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다가 중남구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이 대구시장을 두고 홍준표 대표와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구체화됐습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은요.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정치 진로는 대선하고 많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예. 그는 그렇게 지켜볼 일이고 중남구 선거로 돌아가 보면 네. 이 두 사람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3일에 이진훈 전 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홍준표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가요. 어쨌든 수성구청장 재선 출신이고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도요. 수성구 갑에 출사표로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이 중남구가 아니라 수성구에 있는데 중남구에 왜 출마를 하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전 구청장은 25년간 대구시청에 근무를 하면서 중남구에 이뤄놓은 게 많다. 연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서도요. 오랫동안 고향을 지키며 활동한 사람을 배제한 채 중앙에서 인지도를 높인 중량급 정치인이 낙하산으로 전력공천을 받는다며 누가 고향을 지키면서 정치를 하겠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학창 시절과 공직 생활을 대구에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과 인연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인연 찾는다고 참 두 분 다 고생은 많으신데 네. 핵심은 공천을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인연이 아무리 깊어도 공천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특히 그렇죠. 다음 달 13일, 14일이 후보 등록일인데요. 국민의힘 당규는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하면 선거 45일 전에 추천을 해야 하는데요. 당장 내일이면 선거가 45일 전이거든요. 지금 공관위가 없으니까 공천이 안개 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이 종로를 제외한 대구 중남구 등 4곳의 보궐선거 지역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국민 참여 경선 형태를 취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가 지금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중남구는 1차 컷오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중에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공천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 대구 중남구 지역구를 보는 시각이 조금 미묘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 민심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 본선거 같은 이 예선 후보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김 기자가 얘기했던 두 유력 후보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 귀에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볼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 만인 오늘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은 코앞이지만요.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차, 논란은 처음인 듯 여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잇따른 일터 사망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을 김용균 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지난 2018년 이 태안화력발전소 이 컨베이어 벨트에 20대 노동자 김용균
김용균 씨가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속 컵라면이 참 애잔하게 느껴졌던 구역 스크린도어 사고도 있었고 또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2,000볼트 고압선에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지역 포항제철에서 입사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노동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가 나면 보도를 보면요. 있으나 마나한 안전수칙,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 그리고 하청 문제 이런 것들이 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안타까운 죽음을 어쨌든 최소한 줄이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입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안전 관련 내부 지침을 바꾸고 또 안전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건설업계인데요. 지난해 중대재해로 처벌이 확정된 사업장 576곳 중에서 59%가 건설업이었습니다. 기업하고 노동자의 입장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7곳이 있는데요. 이 7곳 책임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준 원청업체도 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은요, 도급, 용역, 위탁 등 이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이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규정을 했고 또 하청을 줬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 최상위 책임자의 행위와 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처벌의 핵심인 경영 책임자 네. 등 이렇게 돼 있는 이 구절이 불명확해서 이 취지를 과연 잘 살릴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대목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 경영 책임자가 대표이사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자의적 해석, 과잉 처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재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그럼 무조건 처벌되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요. 정부도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직이나 인력 등 형식적으로 갖췄을 때 이 해당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해석이 애매합니다. 노동계에서는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지 않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장에는 3년 뒤로 이 법 적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재해가 이곳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안전을 유예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 여야 대선 후보들 시각도 엇갈리면서 대선 이후에 이 법은 사실상 숨질 가능성이 크지만요. 최근 잇따르는 일터 사망 사고를 보면 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우리나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요. 늦었지만 경각심을 갖고 중대재해사고를 예방을 하고 또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는데 한 발 더 출발을 했다, 내딛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 자체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네. 방향인 것 같고요. 네. 여러 번 지적되고 우리도 토론을 해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빨리 손질이 되어야지 이 법이 혼란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의 교인 명단 누락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2심에서도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천 명과 동선이 겹치면서 대구시가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위해서 이 전체 교인 명단을 넘겨줄 것을 통보를 했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여러 차례 나눠서 냈고 또 130여 명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검찰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을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초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요. 1년가량 만인 지난 19일에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이 판단의 근거가 뭐죠?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요. 명단 제출 요구가 법이 정한 내용, 방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학조사 범위에 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역학조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유추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의 구체적인 직무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형사소송 말고 대구시와 신천지 간의 민사소송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이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재판부가 조정 권고를 했지만 대구시가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지난 14일에 이 소송을 낸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첫 환자 발생 사실을 알고도 7시간이나 지나서 교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시기를 놓쳤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입장이고요. 신천지는 그 당시에 대구시나 정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 피해를 끼친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 400여 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이 8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요. 수원지법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익숙해진 단어 하나, 법안 하나가 감염병 예방법인데요. 네. 이게 지금 불가피하긴 했어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예방법에 대한 것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는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같은 보건범죄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늘었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영업 제한 위반부터요, 불법 집회 개최까지 유형은 다양한데요.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코로나19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방역 강화와 그리고 방역에 대한 협조, 감염병을 차단할 것이냐, 기본권을 지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방역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면 당국의 규제도 지금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상황이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다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난 19일 대구에서 한 달 만에 200명을 넘었고 하루 뒤에는 364명으로요. 2년 전에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에서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유행으로 감염 위험도는 더 높아졌고요. 대구에서도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증하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그 폭증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신 얘가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건 또 덜하다고 해서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나면 이제는 이제 종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낙관을 하는 견해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지금 델타보다 높긴 하지만요. 증증화율은 4분의 1 정도로 낮기 때문에 계속되면은 인플루엔자, 이 독감처럼 풍토병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곧 종식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하지만 이르다 이런 시각도 많은데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를 극복하더라도 이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역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그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도 힘이 실리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요, 환자가 급증하는 거는 모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환자를 의료계가 대응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구시와 의료계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어지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